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주치 기순국 원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영화과 원장 기승구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인사하실 때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깜짝 놀라서 그러셨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니, 처음엔 좀 약간 낮게 깔고 시작해서 아, 분위기를 좀 그렇습니까? 워업하려고. 아니 조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셔가지고 막 밝은 톤으로 말씀하시다 네, 갑자기 하이톤으로 하시다가 안녕하세요 김국입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오실 때마다 맨날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너무 떨리다고. 맞아요. 전혀 안 떠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떨릴 때 이게 뭐 아드레날린 막 분비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뭐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죠. 전혀 대본에 없는 질문 하시는데 네.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문이 있긴 있어요. 오, 예. 뭐냐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요? 이런 논문이 있어서 사실은 뭐 어떤 혹자들은 의사들이 심박수가 좀 더 높다. 그래서 결국 오래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하여튼 계속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게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럼 이 직군별로도 이게 연령이 있겠네요. 저희 방송인들은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되고 이 생방송 해야 되니까 긴장감이 있으면 오래 못 살겠네요. 그렇게 일반. 근데 사실은 긴장 안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네, 모든 직업을 가지면 다 긴장되고 제일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도 제가 갔다 온 데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군대 갔다 예.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 맞아. 알겠습니다. 항상 예. 자기가 제일 그렇죠. 예, 윤아 씨는 긴장이 안 되고 저만 긴장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질병은 예방이 우선이다. 이게 항상 강조하고 계신 건데 오늘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당뇨병은 너무 흔한 질병이고 또 많은 분들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거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우리 기순국 원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 만성 질환 중에서 이 당뇨병 하면은 그때도 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었거든요. 그 온에어 올라가기 전에 당뇨병 걸리면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거침없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죠. 저 당뇨병 엄청 무섭죠. 네. 사실은 이게 가족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이. 그리고 보통 부모님 세대에서 이게 당뇨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걸 다 깨닫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이번에는 한번 케이스를 하나 얘기하면서 주의를 한번 환기해 보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 의사소견서를 쓰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쓰러 90대 할머니 집에 찾아간 일이 있는데 예. 할머니께서 계속 돌봄 부담이 있어서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가 90이 넘었는데 누굴 돌봐요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 계시는 그 옆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네. 작은 방을 딱 가리키더니만 저기에 시동생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이 있는데 할머니 아들이 좀 안 좋은 일을 좀 겪어가지고 뭐 이혼도 하고 사업도 안 되면서 당뇨 관리를 못해서 지금 좀 합병증으로 좀 누워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뇨발로 양쪽 다리를 다 자르셨고 그래서 제가 무릎 아래로 자르셨죠 하니까 무릎 위로 잘랐다고. 그다음에 한쪽 눈 실명됐고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 받으러 다니신다. 근데 그분이 만 59세였는데 그 당시에 90대 어머니가 또 그걸 돌보고 있으니까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합병증이 다리가 없고 눈이 예. 안 보이고 예. 투석을 하더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어찌 보면 당뇨라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당뇨병이 진짜 후유증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그렇죠. 당뇨는 사실은 생각보다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약 먹으면 조절률 85%이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타겟이 당활색소 6.5 정도가 그 당뇨병 조절 타겟이 6.5인데 예. 이거 도달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 정도. 왜냐하면 생활습관 관리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당 체크를 하려고 한다. 찔러야 되잖아. 네. 찔려서 아프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들도 되게 까다로워요. 뭐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 그다음에 식후에 먹어야 되는 예. 약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또 힘들고 네. 그다음에 저혈당도 자주 오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구간 내에 갖춰야 되는데 특히 이게 본인 스스로 셀프 케어 능력이 안 되면 예.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력이 이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저기 아까 그 원장님께서 그 사례를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네. 무릎 위냐 아래냐 뭐 아래에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심하면은 위에 잘라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은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정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데 예. 최대한 발을 살리려고 합니다. 어. 요만큼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썩으면 또 다음에 좀 자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응급실에 그렇게 자주 오신 보호자분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응급실 오게 하냐. 아니, 발목까지 다 잘라달라.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약간 버림받은 거와 비슷한 건데 가족들도 지쳐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게 괴사가 일어나는 게 혈액순환이 또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땡겨 일어나서 조금씩 계속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한번 절단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운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위험 인자로 작용해서 당뇨를 악화시키게 돼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네,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칼로리 소모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은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 당뇨 발이라고 하나요? 이게 네네. 자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좀 이렇게 섬뜩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데 그렇죠. 좀 많이 그런 환자들을 보셔서 그런지 좀 무뎌지셨나요? 사실은 뭐 의사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뭐냐면 저는 그 이해는 하되 공감하지 않는다가 제가 제 진료 모토라. 왜냐하면 그걸 모든 걸 다 공감하면서 하면은 저는 사실은 거의 그 엔드 스테이지 거의 말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네. 다 공감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 멘탈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왔겠구나는 예.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너무 힘드시오까지는 저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직업적으로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당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이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당뇨가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좀 연구마다 좀 다른데 가족력을 30에서 70% 정도까지 사이가 나타나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전자 연구 해가지고 600개 정도 당뇨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여전히 그 정도 해도 한 19%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 걸 보면은 네. 당뇨는 아직까지 좀 유전적으로도 밝혀야 될 부분이 많고 예.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력은 유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전이 가족력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도 유전인데 네. 생활 습관이 비슷하잖아요. 아. 입맛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운동 안 하는 것도 비슷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유전자 플러스 이러한 나의 삶의 방식이 부모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가족력이 유전보다 네. 크기가 크다. 네.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력에 유전도 포함되고 이제 네. 생활 그것도 패턴도 물려받는 거죠. 포함되고.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하튼 이 가족력이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 네. 그러니까 이 생활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단 거 많이 먹고 이제 운동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당뇨 요즘 사실 비만의 기여분율이 상당히 높아서 사실은 비만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이형 당뇨로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네. 그때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가 예. 이전 시간에는 소주 도수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제는 식습관 자체가 예. 서구식 식습관으로 변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살이 찐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 때는 살찐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서 살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살찐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을 넘어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압도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네, 네, 맞아. 먹는 것도 많이 예. 달라지고. 아니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병이에요, 당뇨병이라는 게. 그리고 당뇨병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고혈압도 100년 안 됐고 네. 이상지질증도 100년이 안 됐는데 당뇨병은 굉장히 오래된 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오. 이게 증상이 예. 소변을 자주 보고 살이 빠진다. 아. 네. 우리도 뭐 중국이나 인도 문헌도 다 나와 있고 예. 우리나라에도 그
한의학 관련해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소갈증이라고 하시잖아요. 아, 소갈증. 아. 소갈증입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살이 빠진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당뇨병 환자는 오줌을 싸면은 개미들이 보인다. 그래서 다니까. 다니까. 예.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는 그거 초등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문헌으로도 보고가 돼요. 예, 어. 그런 문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이 빠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우선적으로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보통은 내가 의도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걸 빠지면은 다이어트해서 빠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쭉쭉 빠진다면 당뇨병 의심해 봐야 아. 되겠죠. 예, 예. 그 이제 이게 당뇨병이 오래된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그렇다면 민간요법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간요법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건강보조식품 하면은 맨날 당뇨 완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약간 밀려난 부분이 있는데 1차 약제로 쓰는 당뇨병은 1차 약제로 쓰는 메포민, 메트포르민이라고도 하는데 메트포르민 자체가 중세 때 서양에서 먹던 민간요법에서 시작된 약이에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서양 라일락, 실제 라일락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잎과 뿌리를 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먹으니까 좀 증상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중에 뭐 19세기 이때쯤 와서 거기서 추출한 물질이 메포민이거든요. 음. 결국 이게 자연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치료한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들은 네. 처방받으시면 이것도 가격도 되게 싸요. 뭐 어. 80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처방받아서 하면 자연 추출물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당뇨라고 하면 음. 보통 이제 뭐 우리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몸에서 배출하는 소변에 이제 당이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당뇨 자체는 약간 역동적인 상태라고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당이 유지가 되는데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어떤 일종의 밴드 안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되지 않는 역동적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사실 당뇨에서 유래가 되는데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소변은 원래 사구체에서는 그 신장의 사구체에서는 소변을 거를 때 소변을 만들 때 원래 당은 하나도 거르지 못합니다. 100%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그 당이 모두 빠져나가느냐 그건 아니고 재흡수를 하게 돼요. 예. 재흡수를 하게 돼서 근위 세뇨관 부에서 SGLT2라고 하는 수송체에 의해서 다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거의 다. 근데 혈당이 180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이제 재흡수된 양을 압도하게 돼요. 예. 그때부터 당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당이 빠져나가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예. 결국은 그 이 혈당이 높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이 높고 에너지가 많은데 왜 살이 빠지지? 예. 근데 이건 일종의 병목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근육 같은 근육에는 근육으로 슬러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송이 되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슬러포가 글러포죠. 글러포가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에만 당이 머물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니까 혈중에 계속 쌓이게 되고 예. 그러다가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변은 그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소변에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에너지원은 에너지원도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원 당이 포도당이 예.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혹시 소변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소변을 봤을 때 어떤 그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뭐 육안으로라든지. 예.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냄새. 글쎄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판단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구나.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막 열심히 막 일한 다음에 당 떨어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네네. 그거는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먹고 그러면 아까 말한 당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결국 당이
그 주요 에너지원 뇌 음. 그다음에 근육에서 주요 에너지원 사용되는데 실제로 막 굶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젊은 사람은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네. 가진 않고 그냥 배고프다는 얘기를 돌려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뭐 180이라는 수치도 얘기하셨는데 이 당뇨를 결정하는 수치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어요? 당뇨 사실은 당뇨도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 당뇨병의 4가지 정도예요. 예. 일단은 보통 검진에서 많이 하는 8시간 금식 후에 공복 혈당 쟀을 때 네. 126 이상일 때 이거는 뭐 자주 검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되게 두 번째가 특이한데 이거는 75g을 그 당을 먹고 그다음에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요거는 사실은 이 식후 혈당을 보는 건데요. 이걸 흔히 여기에 문제가 되는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서 좀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75g 먹고 병원 2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보통 확진으로 많이 하는데 당화혈색소라고 6.5% 이상인 경우. 네. 이건 어떤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높아지면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 2015년 정도부터 가이드라인에 들어갔거든요.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당능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6.5% 이상이면은 굉장히 예측력이 좋아서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음 단뇨 또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는 데다가 무작위 혈당 200 이상 언제라도 200이 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예.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통풍 같은 경우를 뭐 요산 수치를 기준으로 뭐 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 같은 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위 몇 프로 뭐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가능성을 위험이 높아질 때부터 진단을 내리기 시작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합병증 중에 소혈관 합병증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뭐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이나 신경병증은 전 당뇨병 단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대혈관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거는 이제 당뇨병 단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게 여기 굳이 아직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네. 전고혈압 단계라고 검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계부터 이미 뭐 망막병증, 망막병증은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신경병증, 뭐 신장병증 같은 이런 그 합병증들, 당뇨병만의 합병증은 가능성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죠. 아니 근데 당뇨병은 왜 이렇게 합병증이 많은 거예요? 그 당뇨병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쓰이지 못하는 당이 되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소변으로 나가는 부분 소변으로 나갔지만 소변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방식에서 이걸 어떤 방식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눈이나 신장에 독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많으면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돼요. 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원장님 이 당뇨병 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당뇨병이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많이 발견되는 게 검진하면서 많이 발견되죠. 증상이 없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진행돼야 다음 아까 일단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니까 목이 자주 마르게 되죠. 목이 자주 마르고 목이 또 자주 마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리고 소변에서 당을 이렇게 에너지원을 쭉쭉 끌고 나가니까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서 더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뭐 급성 합병증으로 뭐 이제 고삼투성 뭐 고혈당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당뇨병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그걸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돼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고 그 사실은 이거 손으로 찍어보는 것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간이 검사잖아요. 간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시험하는 분한테 얘기를 보니까 이 센서가 너무 부정확해가지고 자기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걸 선별 검사식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금식한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죠. 예. 아니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당뇨 약을 드시면서 음식을 안 가리고 그 우리 말하는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이러면 위험하겠죠? 이건 뭐 물어보나? 네.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조절률이 한 85% 정도. 네. 예. 그다음에 고혈압 약도 약 먹는 사람 중에는 조절률이 한 75% 정도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25%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결국은 당뇨병도 당뇨병이지만 생활습관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적게 드셔야 되고 예. 그러면서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이 없는 커피는 괜찮아요? 그것도 좀 그런가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당이 아. 없는 커피들은. 예. 네, 일단 아니, 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 습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운동 잘하고 저기 뭐 음식 그 건강식 먹고 이거는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그쵸.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초적이지만 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건 네.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뇨병에 좀 특화해서 조금 더 좀 그 네. 주의를 기울일 만한 생활 습관 좀 말씀 좀 아마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당뇨에서는 이제 비만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하게 되면은 결국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 특히 내장 비만.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 많이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운동도 운동인데 결국은 시기로 귀결됩니다. 식이요법. 네, 그렇죠. 시기로.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이봉주 선수나 황영주 선수처럼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이 먹어버리면 계산해 보면 나와요. 얼마나 그렇죠. 운동을 해야 네. 이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식해라. 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쵸. 네. 예. 아니 그 유전 인자가 없더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이게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예. 이게 아주대 조남현 교수님 저희 지도교수 연장 저희 교수님이신데 예. 그 란셋에 실었는데 그게 어. 뭐냐면 서양인과 다르게 우리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작아 인슐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서양인처럼 먹으면 네. 우리는 인슐린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양인처럼 서양인 유전자는 아니고 서양인의 췌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 서양인처럼 먹는다. 그러면 결국은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당뇨병이 오게 되겠죠. 문제가 생길 수 예. 있다. 알겠습니다. 당뇨병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금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예. 이어서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얘기 듣고 나면 가슴이 지금 철렁철렁해요. 예.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건강 이야기 기승국 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